저는 올해 65세 되는 사람입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사람 인생이라고 하더니 이만큼 살아보니 그 말이 참으로 맞는 말이다 싶습니다. 인생 굴곡도 많았고 아픈 날도 많았지만 그래도 인생은 끝까지 한번 살아볼 만한 것이더군요. 저는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친척집을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그 옛날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울 때 친척집에 사는 것은 말 그대로 가시방석이었지요. 배가 고파도 아무거나 먹을 수 없고 밥이 더 먹고 싶어도 더 달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고모 집에 살다가 저 때문에 고모하고 고모부가 하도 많이 싸워서 삼촌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제가 도착하자 숙모가 저를 보고 질색을 하더군요. 그럼 어쩔 거야? 애를 그냥 길바닥에 내다 버려? 한 2년만 데리고 살면 다시 누나가 데리고 간다잖아. 우리 애만 넷이야. 말이 2년이지. 우리 식구 먹고 사는 것도 빠듯한데 입 하나 더 보태서 어쩌겠다는 거야? 다 같이 굶어 죽자는 거야? 아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러고 살아야 되는데! 숙모가 악다구니를 쓰면서 얘기를 하자 미치겠네 진짜! 삼촌은 양철대야를 걷어차며 밖으로 나가버렸고 숙모는 저를 노려보다가 혼자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처음부터 전혀 환영받지 못한 사람이 사는 동안이라고 환영받았겠습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 눈치껏 집안일도 돕고 사촌 동생들 돌봐주기도 했는데 숙모는 제가 뭘 하든 다 싫어했습니다. 그때 제가 10살이었는데 하도 이 사람 저 사람 눈치만 봐서 느는 건 눈치밖에 없었지요. 저는 중학교 졸업하자마자 삼촌이 소개시켜준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그 공장은 신발 공장이었는데 그곳에는 방이라기보다 물건 보관하는 창고 같은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 먹고 자고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곳이 그렇게 편하고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눈치 안 보고 편히 잠들 수 있는 그곳은 친척집에 살 때와 비교하면 천국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는 일에 비해서 당시의 보수가 터무니없이 적었지만 저는 하루에 한 끼만 먹고 돈을 꼬박꼬박 모았습니다. 키는 자꾸 크는데 제 돈 주고 옷 하나 사 입어본 적 없습니다. 소매도 짧고 바지도 짧고 그런 저를 사장님이 지나가시다가 보시게 되었고 다음날 사장님은 안 입는 옷이며 안 신는 신발이며 한 상자나 가져다가 주었습니다. 그때 고마움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도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공장에서 몸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일했고 월급도 꽤 많이 올랐습니다. 허덕이면서 살다가 한숨 돌릴 쯤 한 여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여자였는데 그 여자도 저만큼이나 어린 나이에 공장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었죠. 처음에는 서로 눈도 못 마주치다가 나중에는 말을 트게 되고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평생 가족의 정이라고는 모르고 살았고 누구를 사랑해 본 기억도 사랑을 받아본 기억도 없는데 안 보면 보고 싶고 계속 함께 있고 싶은 감정이 드는 건 그 여자가 처음이었지요. 그 여자는 저의 첫사랑이었습니다. 혈혈단신 의지할 곳도 신경 쓸 사람도 없이 살 때는 공장 옆에 창고 같은 방도 충분했지만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니 사는데 욕심이 생겼습니다. 공장에 딸린 방 말고 제대로 된 방을 구하고 싶었고 옷도 남이 줘서 얻어 입는 옷 말고 나한테 맞는 옷을 사 입고 싶었습니다. 그 여자한테 좀 그럴듯하게 잘 보이고 싶었지요. 그래서 저는 10년 넘게 살던 공장을 나와서 작은 부엌 달린 방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한 방을 그 여자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나 공장 말고 여기서 살 거야. 나 여기에 혼자 사니까 오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와도 돼. 내가 방문 열쇠 2개 받았는데 이거 하나 줄게. 가지고 있어. 이걸 정말 나 주는 거예요? 언제든지 와도 되는 거예요? 제가 열쇠를 손에 쥐어주자 여자는 너무나 좋아하더라고요. 자기도 이런 방에 살고 싶다고 동생들만 줄줄이 있고 술주정하는 아버지 있는 집 말고 여기서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살 게 많네요. 일요일에는 공장 안 나가니까 같이 살림살이 사러 가요. 가서 냄비도 사고, 그릇도 사고, 이불도 사고, 뭐 살지 미리 적어둬야겠어요. 그 여자는 들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 일요일 그 여자하고 둘이 시장에 장을 보러 갔고 그 여자는 숟가락도 2개, 젓가락도 2개, 밥그릇, 국그릇도 2개씩 샀습니다. 그런데 이불집에 가서 이불이랑 베개를 살 때는 하나밖에 안 사더라고요. 왜 다른 건 2개씩 다 사면서 베개는 하나밖에 안 사느냐고 물어보려고 하다가 너무 속 보이는 질문 같아서 그만두었습니다. 둘이 이불도 보러 다니고 살림살이도 보러 다니니 사람들이 신혼부부냐고 묻더군요. 그 말에 우리 2 사람의 얼굴이 빨개지기는 했지만 그 말에 싫지는 않았습니다. 싫기는커녕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 여자랑 결혼해서 나도 가정이라는 것을 꾸리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장을 보고 와서 같이 쌀을 씻어 밥을 하고 반찬을 만들고 된장국을 끓여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날따라 불이 셌는지 냄비 밥에서 탄내가 났지만 그래도 좋았습니다. 이런 게 행복이라는 것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밥 먹다 말고 그 여자한테 얘기했습니다. 너하고 같이 있으니 너무 행복하다고. 사람들 말처럼 우리가 신혼부부가 된 것 같다고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당돌하게 얘기했습니다. 신혼부부가 뭐 별건가? 혼인신고하고 같이 살면 신혼부부지. 우리 지금부터 신혼부부 할까요? 나도 여기서 살고 싶어. 그날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제 방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잠깐이었지요. 공장 일 끝나고 와서 잠깐 머물다가 동생들 저녁해줘야 된다며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 여자가 짧게 머물다 가는 것이 못내 아쉬웠지만 밤이 지나고 날이 새면 우리는 또다시 만날 수 있었기에 괜찮았습니다. 꿈 같은 날들이었죠. 행복했고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가? 부모 사랑도 형제간의 우애도 모르고 살던 내가 한 여자로부터 이렇게 평생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아도 되는 건가? 내 그릇이 차고 넘치는 것 같아 가끔은 불안했습니다. 그저 이 행복이 깨지지 않길, 혹시나 꿈이면 깨지 않길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8개월간 꿈 같은 시간을 보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그녀가 회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째 그 여자는 모습을 보이지 않더군요. 저는 그 여자의 소식이 궁금했고 무슨 일이 있는지 걱정되었습니다. 그 여자 집에 찾아가 보고 싶었지만 바보같이 저는 그 여자의 집도 모르고 있었더군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집이라도 알아두는 건데 설마 이렇게 갑자기 연락이 끊어질 줄이야 생각지도 못했지요. 집도 몰라 전화도 없어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저는 몇 번을 망설이고 또 망설이다가 공장장님에게 그 여자 소식을 물었습니다. 저 은순이는 왜 안 나옵니까?
혹시 집에 무슨 일이라도 있는지 아니면 어디가 아픈지. 아, 은순이? 성철이는 얘기 못 들었어? 은순이 시집 가잖아. 엄마는 도망가 버렸지.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지. 지금까지 은순이가 어린 동생들 먹여 살리느라 고생 많이 했어. 그런데 남자를 소개받은 모양이야. 소문 들어보니 돈 많은 호랍이라던데 동생들 다 책임져 주기로 해서 시집 가기로 했나 봐. 그래서 회사 그만뒀어. 앞으로 안 나올 거야. 그런데 성철이 얼굴이 왜 그래? 괜찮은 거야? 너무나 큰 충격이었지요.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 한마디 없이.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방에 함께 있었고 함께여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집을 가기로 했다니요. 나한테는 아무런 말도 없이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헛소문이지? 그럴 리가 없지. 아마도 헛소문일 거야. 저는 은순이를 만나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군요. 저는 공장 사람들에게 은순이가 어디 사는지 혹시 아는 분이 계신지 물었습니다. 은순이가 언니라고 부르며 따랐던 한 아주머니가 은순이 집을 알고 있었지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에이, 시집 가서 잘 살려고 하는 사람 찾아가서 뭐하게. 은순이 어린 나이에 공장 들어와서 고생 많이 했어. 이제 좀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은순이 찾아가겠다고 이렇게 온 공장을 들쑤시고 다니면 어떡해. 은순이하고 잠깐 서로 마음이 있었던 모양인데 그냥 잊어. 은순이하고는 인연이 아닌 거야. 성철이가 어떤 마음인지는 알겠는데 은순이를 진짜 좋아했다면 그냥 은순이 놔줘. 성철이가 이러면 이럴수록 은순이 힘들어져. 내가 은순이한테 소식은 전할 테니까 자꾸 이렇게 은순이 찾으러 가겠다고 여기저기 들쑤시고 그러지 마.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에휴. 저는 그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일도 다 끝내기 전에 집으로 들어갔고 아무런 의욕이 없어 그대로 누워버렸습니다. 베개를 베고 누우니 은순이가 제 옆에 누워 했던 말이 떠오르더군요. 내가 왜 숟가락, 젓가락, 밥그릇은 2개씩 사면서 베개는 하나만 산 줄 알아요? 나는 베개가 필요 없거든. 이렇게 오빠 팔베개 하면 되니까 그래서 안 샀어요. 나는 평생 이렇게 오빠 팔만 베고 잘 거야. 은순이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생각하니 눈물이 흘러내렸고 눈물은 베개를 적셨습니다. 가슴에 커다란 구멍이 난 듯 가슴이 시리고 허전해서 한여름인데도 한기가 들었습니다. 이불을 끌어다가 머리 위까지 뒤집었으니 은순이의 채취가 느껴졌습니다. 그립고 보고 싶고 내 팔베개 한 은순이를 꼭 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은순이를 더 이상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시름시름 앓았고 한여름에 감기라도 걸린 건지 몸에 열이 펄펄 끓는 듯 했습니다. 목이 타서 자다가 깼는데 제 이마에 물수건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서 은순이가 저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은순아, 은순아. 저는 벌떡 일어나 은순이에게 다가가 은순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은순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나 때문에 아프지 말아요. 이렇게 떠나서 너무 미안해요. 은순아, 가지 마. 다른 사람한테 시집 가지 마. 그냥 나하고 같이 살자. 응? 내가 동생들 책임질게.
내가 너희 식구 다 책임질 수 있어. 가지 마. 제발 은순아. 가지 마. 제발 가지 마. 나 같은 건 그냥 잊어요. 그냥 재수없게 걸려든 나쁜 년이다 생각하고 잊어요. 나 이제 더 이상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공장 다니는 것도 지긋지긋하고 날마다 쌀 떨어질까봐 쌀통 들여다보는 것도 하기 싫어. 나 그 사람한테 시집 갈 거예요. 나 돈 많은 사람 만나 호강하며 살고 싶어요. 오늘이 우리가 만나는 마지막 날이에요. 공장의 언니가 얘기 전해줘서 마지막으로 온 거예요. 바보처럼 아프지 말고 잘 살아요. 미안해요. 그 말을 남기고 은순이는 떠나버렸습니다. 꿈이길 바랐지만 꿈이 아니었습니다. 방에는 은순이가 두고 간 제 방 열쇠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은순이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은순이는 늙은 남자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은순이가 그렇게 떠난 후 저는 공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은순이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생각나서 공장 가는 것이 고역이었습니다. 저는 공장에 나가는 대신 제가 일하던 신발 공장에서 신발을 떼다가 신발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멋 모르고 시장에서 좌판을 펼치고 신발을 팔다가 상가 번영에 가입도 않고 장사한다고 쫓겨나기도 했고, 신발에 불량이 있어 치수도 제대로 안 맞는 신발을 판다고 욕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시간이 지나니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이더군요. 장사하는 노하우도 생겼고 신발 불량을 볼 줄 아는 눈도 생겼습니다. 가판을 놓고 시작한 신발 장사는 시장 한쪽 귀퉁이에 가게를 내고 그 규모는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자리가 좋은 곳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그 자리가 장사가 잘 되어 저는 그 일대에서 제일 큰 신발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가게를 옮길 당시에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 제가 가게를 하는 그 자리가 복조리 모양을 하고 있어 복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는 명당이라고 하더군요. 이 자리를 유지하는 한 돈복은 나가지 않을 거라고 지나가던 노인이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긴 세월 살아보니 그 말이 맞더군요. 그곳에 자리를 잡고 난 후 재산이 불어나기 시작했으니까요. 은순이가 떠나고 난 후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마치 돈 벌려고 태어난 사람처럼 일하고 돈만 벌었지요. 그러다 30 후반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순수한 여자였고 말은 많지 않았지만 제 말을 귀담아 들어주는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와 함께한 세월은 3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결혼도 했고 아이도 생겼지만 그 여자는 핏덩이만 제게 안겨주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궁 이완증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무사히 낳았지만 출혈이 멈추지 않아 결국 숨을 거두었던 것이지요. 갓난 아이를 낳아본 적이 있나, 키우는 걸 옆에서 본 적이 있나, 병원에서 핏덩이를 저에게 안겨주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그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너무 작아서 손대기도 조심스러울 지경이었는데 계절이 아이를 키우고 바람이 아이를 달래고 태어나고 나니 아이는 건강하게 잘도 자랐습니다. 사람들은 애가 어릴 때 재혼하라고 했지만 저는 아들만 있어도 충분했고 내 아들을 다른 사람 손에 크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모르고 살았지만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들을 키우면서 느끼게 되었지요.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란다고 하더니 아들은 엄마의 빈자리에도 불구하고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했는데 그때 아들은 아버지 혼자 있으니 아버지 옆에 있겠다고 했지만 저는 억지로 등 떠밀어 아들을 서울로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네 인생을 밀어줘야지 네 인생의 걸림돌이 될 수는 없지.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가고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가라고 했어. 네가 능력이 안 되면 몰라도 능력이 되면 가야지. 서울이 먼 곳도 아니고 몇 시간이면 도착하는 걸.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보러 가면 되고 목소리가 듣고 싶으면 언제든지 전화하면 되는데 무슨 걱정이야. 아버지가 자주 갈 테니 걱정 말고 가거라. 네 덕분에 아버지도 서울 구경 자주 하면 좋지. 금쪽 같은 내 새끼, 마음이야 옆에 평생 끼고 살고 싶었지만 세상으로 나갈 수 있게 자꾸 밀어주는 것이 부모 역할이다 싶어 아들을 멀리 떠나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나보내고 나니 마음이 참 허전하대요. 그 옛날에 나의 첫정이자 나의 첫사랑이었던 은순이가 떠날 때처럼 마음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학교 생활도 잘하고 잘 지내는 것 같아 저의 허전한 것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진짜 문제는 저의 건강이었죠. 어느 날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데 소변 색깔이 커피색으로 나왔습니다. 한약 때문인가? 그래서 소변 색깔이 이런가?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며칠 그냥 지켜보다가 계속 소변 색깔이 이상하게 나와 한의원에 가서 물었습니다. 이 약에 뭐가 들었기에 소변 색깔이 이렇게 진하게 나오냐고요. 그랬더니 한의사는 약을 먹는다고 소변 색깔이 다르게 나올 리가 없다며 신장에 문제가 생긴 것 같으니 병원에 가서 검사 먼저 받아보라고 하더군요. 검사 결과 진행 속도가 빠른 사구체 신염 4기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소리 없이 찾아오는 병이라 통증도 없고 몸에 큰 변화도 없으니 그동안 병을 키웠다고 하더군요. 신장 이식과 투석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갔고 가능하면 신장 이식을 하면 좋다고 의사가 그러더군요. 가족이나 친척분 중에 신장 공여자가 계시면 제일 좋고요. 아니면 공여자가 나올 때까지 마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저는 생각할 것도 없이 혈액투석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걸 부탁할 만한 친척도 없을 뿐더러 군대 가 있는 아들에게 걱정 끼치는 말은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보름 정도 지났을까 병원에서 연락이 왔더군요. 이성철 씨 축하드립니다. 이성철 씨에게 신장을 공여하겠다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네? 신장 공여자가요? 저한테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신장 수여자 명단에 이성철 씨 이름을 올려두었는데 이렇게 빨리 연락이 올 줄 몰랐습니다. 다른 사람 말고 꼭 이성철 씨에게 신장을 주고 싶다고 했다네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그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나한테 신장을... 그건 공여자가 신분을 밝히길 원치 않아서요. 저는 누가 나에게 신장을 준다고 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더군요. 돈 몇 푼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장기를 떼주는 일인데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그야말로 제 생명의 은인이다 싶었지요. 저는 신장 공여자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병원으로 가서 조직 검사를 받았고 다행히도 수술 가능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신장 수술이 진행되었고 4시간여의 수술이 끝난 후 의사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수술이 아주 잘 됐다고. 공여자가 더 건강한 쪽을 주길 원해서 건강한 신장을 받게 됐다고요. 신장 하나로 살아가는 것도 마음 편치 않은 일인데 건강한 신장을 주다니. 도대체 누구기에 이렇게까지 하나
고맙고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알려주지 않으니 알 길이 없었지요. 저는 수술 후 통증이 너무 심해서 진통제를 맞고 자다 깨다를 반복하다가 수술 3일 후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 1인실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일반 병실로 옮긴 날 밤 자고 있는데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눈을 떠보니 누군가 자고 있던 저를 바라보고 있다가 제가 잠에서 깨어나자 화들짝 놀라서 돌아서 나가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 얼굴을 보았습니다. 나이가 들었고 얼굴에 주름이 있지만 그 사람은 분명 은순 씨였습니다. 혹시 은순 씨? 은순 씨 맞지? 은순 씨 맞지? 그 사람은 병실 밖으로 나가려다 말고 그 자리에 멈칫하고는 아무 말도 없이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아니, 은순 씨, 은순 씨가 신장 준 사람이야? 은순 씨가 준 거야? 아니 어떻게 알고? 내가 수술해야 하는지 어떻게 알게 된 거야? 그러지 말고 나 좀 봐, 은순 씨. 이렇게라도 도울 수 있어 다행이에요. 소식은 쭉 듣고 있었어요. 공장 언니를 통해서도 듣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듣고 이 지역에서 알아주는 신발가게 사장님이잖아요. 진작 한번 만나고 싶었는데 감히 보고 싶다 말을 못했어요. 그렇게 가슴에 대못을 받고 떠난 게 염치가 없어서. 이미 오래전 일이잖아. 40년도 넘었는걸. 그런데 어떻게 신장 공유할 생각을 다 했어? 남편이 반대했을 텐데. 남편하고 갈라선 지 오래됐어요. 결혼하고 10년 되는 해였나 언제였나. 그 사람 순 남봉꾼이더라고요. 사별하고 홀압이 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여자를 좋아해서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녔어요. 그래서 전 부인도 견디다 헤어진 모양이더라고요. 저하고 결혼하고도 여자 만난 거 에휴, 말도 못해요. 저는 줄줄이 동생들이 있어 돈줄 막힐까봐 여자 만나고 다니는 거 알고도 아무 말도 못했어요. 부부간의 사랑이 뭔지 정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동생들 다 크고 나니 숨통이 트이더라고요. 다른 여자를 집에 데리고 오고 나는 식모 취급을 하길래 난리 한판 쳤더니 나를 쫓아내더라고요. 그래서 나왔어요. 미련도 없고 더 이상 아쉬울 것도 없고 이 나이 되도록 내 자식 하나 없네요. 동생네 애 낳으면 그 아이들 봐주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곳으로 다시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여기가 그렇게 그립더라고요. 이렇게 만나려고 그랬나. 여기 오길 잘했지 뭐예요. 사람 목숨 하나 살렸으니. 나 같은 건 잊은 줄 알았어. 이렇게 나를 찾아와 줄지 몰랐어. 꼭 한 번은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만났으니 여한이 없네. 그 사람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고 저는 그 눈물을 닦아주고 싶었지만 너무 멀어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은순 씨, 이리 와. 이리 가까이 와. 문 앞에 서 있던 그 사람은 그제야 다시 침대 옆으로 왔고 저는 그 여자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내가 있으니까 괜찮아. 이제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이 은혜는 평생 여기 이 가슴에 간직하고 살 거야.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더니 꽃 같은 나이에 이루지 못했던 사랑, 그립고 또 그리웠던 사람을 저는 그렇게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때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 지금이라도 함께하자 했지요. 아들이 제대하고 온 날, 저는 아들과 은순 씨를 서로 소개시켰습니다. 아들은 드디어 나에게도 어머니가 생기는 거냐고 좋아했고, 은순 씨도 고생 없이 이렇게 잘난 아들을 얻었다며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은순 씨와 저, 아들까지, 우리 세 사람은 가족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둘이 살 날이 얼마나 될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사는 동안 떠나지 말자고, 우리 그때처럼 가슴 아프게 헤어지지 말자고 굳게 약속했으니 적어도 살아있는 한 우리는 함께 할 수 있겠지요. 내 목숨만큼 귀한 사람 아끼고 또 아끼며 남은 여생 함께 걸어가렵니다.